제가 그 여는 마당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회 가면 스키다시 같은 거죠. 이게 본 메뉴는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시간 맡았는데, 정말 장소 오늘 처음 얘기만 듣고 처음 와봤는데 엄청나네요. 분위기 약간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아침도 이런 시간에다가. 자, 저 안경을 좀 벗고 할게요. 안경 끼면은 뵈는 게 없네요. 이게 김이 차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어떻든 좀 저를 좀 버리는 카드로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연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연습할 땐 참 잘하는데. 그 김광민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학교 가는 길이라는 그 연주곡을 하는데, 그거를 좀 너무 좋아해서 기타로 제가 조금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볼륨이 너무 크니까. 예. 아까 연습할 때 이렇게 안 컸는데 제가 놀랐어요. 지금 왜 이렇게 크지? 예. 다시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를 내면 안 되는군요. 네. 있는 듯 없는 듯.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은혜 공동체는 처음 와보는데요. 제가 여기가 도봉 일동이죠. 도봉 일동 마을 주민자치회 문화분과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계셨던 분 계세요? 와, 도봉. 사람이 있는 거면 안 되나?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구나. 하여튼 사회 우리 쪽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래요. 네, 그러면은 우선 다음 거.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 같아서요. 파이시라는 잘 이겨내는 화이팅 하자는 얘기에서 파이시라는 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우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맞이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원래 제 강연 스타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 나누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대면은 못하고 또 얘기도 못하고 있네요. 그러나 마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 식사 잘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침 식사 잘 하셨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인사말 있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인사말을 좀 바꿔도 되겠다. 오늘은 무엇으로 가슴을 설레이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무엇으로 가슴을 설레이십니까?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오늘 저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이 좀 설레셨어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레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봉이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가 다양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꿈틀 저기서 꿈틀 거리는 분들도 많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여기가 바로 덴마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따가 강연이 끝나고 좀 더 꼼꼼하게 이 공간을 한번 저도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함께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작은 도서관 활동가들도 계실 거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그동안 늘 우리 막 배워왔죠. 또 지금도 뭔가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왜 또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배움이 의미 있는 배움이 될까, 삶과 연관된 배움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를 눈을 맞추면, 저기가 메인입니까 이게? 쟤를 보고 얘기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아까 물었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슴을 설레입니까? 저는 요 며칠 동안 가슴이 설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대표이기도 하고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저자이기도 하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행복사에 대한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최근에 쓴 책이 이제 삶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쓴다는 건 뭔가요? 책을 쓴다는 것은 나눔이잖아요. 누군가 나누고 싶어, 이 얘기를. 그래서 책을 쓰는 겁니다. 사실 혼자만 간직하려면 이거 일기에다 쓰면 되죠. 그런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나, 이걸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출판한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북이죠, 오마이뉴스의 출판사 오마이북에서 최근에 독후감 대회라는 거 했어요. 그랬더니 200여 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꼬박 걸려가지고 제가 200여 편을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한 명의 역사가, 한 명의 그야말로 인생이 나에게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200여 명의 인생하고 가슴 설레인 대화를 했어요. 때로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때로는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래, 우리가 중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지,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지. 근데 인생이 앞으로도 우리가 배움의 길이 계속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통과가 아니라 내 삶을 꽉꽉 채워가는 가슴이 설레이는 나날들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독후감들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근데요, 한 선생님이 독후감을 썼는데 첫 문장이 내 딸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딸을 초등학교 때 되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보냈는데 이제 중학교 때 딱 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봤더니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야.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전교 1등이 됐어. 근데 또 시험을 봤는데 또 전교 1등이 됐어. 근데 다음 문장이 이거예요. 전교 1등. 내 딸의 삶은 전교 1등과 함께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 아이는 옆을 볼 자유가 없어. 남들이 다 전교 1등이라고 보니까 계속 전교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공부, 전교 1등을 위한 공부가 되면서 그 초등학교 때 진짜 호기심 많고 엽도 많이 보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그래서 표정이 좋고 그런 삶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 아픈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하나의 사연마다가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독후감을 탁 보면서 또 설레이고 또 감동하고 이렇게 지난 3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낸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2013년부터 행복한 교육, 행복한 사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를 주로 북유럽 왔다 갔다 하면서 덴마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제가 만든 학교인 꿈틀리 인생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이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또 이어서 선말 인생학교도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지난 8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 강연장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의 결과물로서 오늘 또 이제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전데 어때요, 여러분? 그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막 지냈죠. 지금 이제 대부분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은 대부분 어른이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죠? 돌아가고 싶나요?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슴 한켠에 그죠? 왠지 모르는 불안감, 주눅, 자신감 부족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표정이 비교적 좋죠.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비교적 표정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 어떤 불안감이 있었어. 그 불안감이 뭐였냐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과연 또 다른 내가 있을까?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가져가야 되죠. 근데 체육복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반에 가서 빌려야 되죠. 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었어요? 막 자신 있게 가가지고 옆반에서 탁 잘 빌리는 성격이었어요? 아니면 막 가슴 졸이면서 이런 성격이었어요? 저는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부러웠어. 가서 그냥 활달하게 막 제육복 빌리는 아이.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데 내 인생 내내 소극적이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나요? 못했나요? 수학 시간이 편안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두려웠어요? 제 동지들이 많네. 저도 두려웠어. 저는 25일이 두려웠어요. 왜냐면 25번 나와서 풀어봐 그러니까. 유튜브에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나? 어쨌든 그런데 말이죠.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칠판에 가가지고 시험지를 푸는 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거는 내 인생이 두려운 거야. 미래가. 아니 어른들은 사회에 나가서 밥벌이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대. 이과 막 이쪽이 취직이 잘 된대. 근데 나는 국어가 좋네. 소설이 막 쓰고 싶네. 소설 써보겠다고 했더니
왜 굶는 길로 가려고 하니? 국문과에 가겠다고 했더니 굶는 과에 왜 가니? 그래서 불안한 거죠. 예, 불안해. 예. 아, 나도 수학 잘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좋은데, 아니 좋다기보다는 웬만큼 하는데, 아니 고등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수학이 힘들지? 이 어려운 수학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수학의 세계 못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손재주도 없으니까 엔지니어 세계에도 못 가고, 내 손으로 막 이런 집도 지어보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을 것 같아. 지금 청소년이어서 없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돼도 내 손으로 건축 못 할 것 같아. 나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 나는 이미 나의 성적으로, 나의 성격으로, 나의 체격으로, 나의 가정 환경으로 모든 게 정해져 버렸어. 이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중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성장한다. 네 안에는 지금의 너 말고 또 다른 네가 나온다. 근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눅드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야 돼. 심지어 체육까지 잘해야 돼. 그리고 수행평가도 잘해야 돼.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나는 국어를 잘하고 친구가 수학을 잘하면, 둘이 합치면 둘 다 국어의 세계와 수학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협력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매우 소심하고 혼자 조용히 그냥 소설이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국문과를 갔기 때문에, 대학을 국문과를 갔어요. 국문과를 갔기 때문에 내가 막 회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고 뭔가 막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제가 남에게 월급을 줄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의 직원의 월급을 정확히 계산해서 25일 날 주고 있어요. 수학도 못했는데. 근데 점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내 안에 또 다른 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중학교 때 옆반에 가서 체육복을 못 빌렸다고. 근데 지금은 기업에 가서 오마이뉴스 직원들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광고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지금은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가 못하니까 광고부 직원들을 채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광고 담당 우리 부사장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랑 지난 20년 동안 계속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의 끼가 나에게 이렇게 전이되어 오더라고요. 그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에는요, 선생님이 8명 있어요. 학생은 30명인데. 근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누구냐면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이제 이 학교를 만든 사람, 이사장. 꿈틀리 인생학교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요,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 선생님도 혹시 지켜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어쩜 이렇게 의미만 찾을까? 의미, 좋은 교육 의미, 어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이사장 입장이니까 모든 활동이든 뭐든 전부 다 이게 최종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 시점으로 가면 어때요? 진짜 경제관념 없고 숫자 없었던 사람이, 그죠? 지금은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무슨 얘기 듣냐면 이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경제관념이 뚜렷하냐고 이 얘기를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 개인 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할까? 이 부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저 친구랑 손을 잡으면 저 친구가 저렇게 수학을 잘하는데 저것이 내 것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럼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업자가 되는데, 제가 읽은 독후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학을 잘 봐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대. 근데 옆 친구의 점수를 알고 나서 내가 진짜 못 봤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펑펑 울었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동업자이고 협력의 상대이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설사 20대, 30대, 40대, 50대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인생은 내내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중고등학교 청년기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랬으면 좀 더 막 어깨를 펴고, 그죠? 이렇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인사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무엇으로 설레이십니까?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50세가 딱 된 게 7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랬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덴마크를 처음으로 이제 가보기 시작했죠. 근데요, 이 덴마크가 가장 행복하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까지 무려 2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3번. 지난 7년간. 근데요, 그 23번이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제가 아까 그 지게지고 찍은 사진 보여줬죠? 우리 시골 고향을 간 횟수랑 거의 비슷해. 그죠? 설 명절, 추석 명절, 여름휴가 때 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3번 이렇게 갔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간 이유가 덴마크에 가서 저는 이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덴마크 게 아니구나. 덴마크만의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것이기도 하구나. 내가 50가구밖에 안 되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라는 그 시골에서 내가 느꼈던 편안함, 이거를 이 사회가, 현대화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가고 그랬는데, 이들이 왜 행복한가 여러 가지로 따져봤는데 일단 중심 철학이 확고하더라고요. 중심 철학. 그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근데 사실 말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그 어떤 어른도 나에게 우리 동네의 철학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우리 동네의 철학은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산 것 같아. 이 은혜 공동체도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점심을 우리 집에서 안 먹은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먹었으니까. 아무 집이나. 그 다음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가를 걱정하지 않았어.
왜? 동네 자체가 안전한 공동체니까. 예. 이 안전한 공동체를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돼. 이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아까 우리 기타 선생님 어디 가셨나? 안 가셨나? 예. 너무 멋지죠, 여러분. 네, 기타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무슨 생각 하셨어요? 아, 멋지다 이 생각도 했지만, 아, 나도 저렇게 쳐보고 싶다 생각했죠. 예.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저런 재주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혹시? 근데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에 가면은요, 신기해, 애들이. 정원이 30명인데 1년짜리잖아, 이 학교는. 입학할 때 3명만 기타를 잘 쳐. 근데 1년 후에 졸업할 때 보면은 한 13명이 기타를 잘 쳐. 기타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뭐예요? 그냥 못한 애들이, 그거 어떻게 치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너도 한번 해봐봐. 이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 너도 한번 해봐봐.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함께 즐겁게 노는 상대이고 같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 철학이 관통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쓴 책이 3번째 책이에요. 삶을 위한 수업. 제가 독후감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읽고 이 삶을 위한 수업을 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책부터 먼저 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 3권의 책을 다 연장선상에서 관통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 책은 덴마크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길래 교육이 수업이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을까?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잘 못 듣겠군요. 유튜브 지금 못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선생님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또 마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죠 지금. 그럼 어때요, 여러분?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나요? 교육 아무리 해도 안 돼.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어? 근데 교육이 사회를 못 바꾼다면 뭐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 12년 동안이나 교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뭔가 바꾸려고, 이 사회를 뭔가 바꿔보려고 이런 교육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덴마크에 가보니까 덴마크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래, 교육이 사회를 바꿔가는 힘이다. 이 자신감이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우리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르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가르쳐서 대학은 잘 보낼 수 있어. 그러나 얘네들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많은 투자를, 시간의 투자와 예산의 투자를 뭐 때문에 교육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들은 바꾸더라고. 왜? 삶을 위한 수업을 하니까. 이 10명의 선생님이 나옵니다. 국영수 포함한 10명의 선생님이 이 책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10명의 선생님 얘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학생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수학을 잘하나? 영어를 잘하나? 근데 그 이전의 인간이다. 이거를 가정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 중에 우리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가정으로 가져오면, 우리 집으로 가져오면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맨날 예쁜가요? 때때로 미운가요? 아니면 자주 미운가요?
언제 미워요?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내 눈높이에 안 맞을 때 밉죠. 제가 읽은 이 책에 대한 독후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고등학생인데 자기 꿈이 드라마 PD래요. 방송국에 PD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나의 꿈이다. 근데 학원 가느라고 뭐 하느라고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대부분의 스케줄을 엄마가 관리하는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 엄마와 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의 결제가 딱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에 의해서 이 관리되는 삶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꿈이, 독후감이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의 꿈이 대학교 2학년 중퇴가 자기 꿈이래. 대학교 2학년 중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문과 기질인데 엄마 아빠가 이과 가라고 그런대. 취직하려면 이과 가래. 근데 자기는 지금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없대. 그래서 일단 대학에 가준대. 이과에 가준대. 근데 한 2년 정도 하고 자기 중퇴해야 될 거래. 그래서 다시 문과로 돌아올 거래. 그럼 이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을 아이를 통해서. 내 자식 이전에 그 아이도 한 명의 인간인데 이걸 봐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독후감 곳곳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 희망이 뭐냐면 다짐이죠. 나는 절대로 그런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안 될 거야. 앞으로 절대 안 될 거야. 자, 이런 다짐이 이제 두 갈래 길로 가죠. 이 다짐을 지킨 사람, 이 다짐을 못 지키고 다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 그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덴마크 불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덴마크 선생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는 도대체 왜 학교에 가지?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 가요. 근데 대학 끝나고 더 배운 사람 또 많죠. 개인적으로도 막 책 읽고. 자, 이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지금 강연 함께 하고 있잖아요. 왜 배울까 우리는? 또 왜 가르칠까? 저 같은 사람은 왜 또 이렇게 막 하고 있을까? 저는 덴마크 싹 잊어버리고 이 네 가지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죠? 이 네 가지의 힘이 나에게 있는가? 네 가지 힘이 나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있는가?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힘. 두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세 번째, 협력의 기쁨을 알아가는 힘. 네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래, 인생은 살만해. 여러분,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환경을 모든 걸 다 제공해서 애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애들이 인생 사는 게 왜 이 모양이지?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최상, 가장 최종적으로 남아야 될 거는 그래, 인생은 살만해. 첫 번째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죠. 한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 홍보팀 희망했는데 마케팅 팀에 돼버렸어. 어떻게 하지, 엄마?
이 전화하는 거야. 여러분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시죠? 그 유명한 드라마 있죠? 의사 50대 의사가 카페에서 70대 엄마 붙잡고 막 울잖아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그동안 엄마가 다 가르쳐줬잖아. 엄마가 나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갔고 의사 되라고 해서 의사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20살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래서 자기 주도성, 스스로 선택하는 힘, 사회 눈치 보고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네. 덴마크랑요 우리랑 선생님 되는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강의 가면은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한 100명 중에 10명은 나 선생님 하겠다고 그래. 근데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이 매일 선생님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니? 그럼 아니라고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고 안 행복해 보인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안 행복해 보이는 선생님을 왜 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었어. 엄마 아빠가 권했어. 괜찮아 보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요, 덴마크 갔더니 놀라운 게 덴마크에서는 선생님 되는 게 경쟁률이 없더라고요. 우리 막 선생님 되려면 1등급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중간 성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임용고시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임용고시 해야 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임용고시가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가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은 대체로 돼. 왜? 경쟁률이 없으니까. 근데 최상급이 안 가고 중간급이 가는데 왜 덴마크의 교실이 이 힘을 길러주는 교실일까? 그것은 선생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성적이 좋아도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가서 선생님 하는 거랑 성적은 중간인데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표정이 밝아지죠. 표정이.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제가 언제 한번 제주도에 여행 갔는데 카페, 우리 막 모닝 카페 좋아하잖아요. 탁 가가지고 이제 탁 있는데 한적한 데서 차 한잔 해야지 하는데 아니 한 6살짜리 남자아이랑 이 젊은 엄마가 옆 테이블 정도에 앉아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왔어. 나는 조용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잡기 시작한 거야.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너 왜 이건 이렇게 했어? 저거 했어. 봐봐봐. 지금도 바르게 안 앉아 있잖아. 응? 하면서 계속 어제 일에 이제 했던 일을 하는 거야. 한 5분 동안 쏘아대고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내 귀에 막 다 들리는 거야. 근데 이 6살 정도 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엄마 얘기를 듣고 있더니 근데 어제 우리가 갔던 모든 게 다 엄마가 결정한 거잖아 그러더라고. 엄마가 결정했고 엄마가 이거 먹자고 했잖아. 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다 했으면서 왜 내가 똑바로 못 하냐고 그래. 여러분 어렸을 때 김치를 먹어봐야 어른이 돼서도 김치의 맛을 압니다. 어렸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을 느껴봐야
어른이 돼서도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 우리 농담처럼 막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결정장애야.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엄마의 허락을 받고 봐야 되는, 예? 이게 쌓여지고 쌓여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수학 선생님, 아까 여러분 수학에 두려운 선생님, 수학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 해요, 느낌으로. 근데 이런 수학 선생님 여러분 만났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수학 선생님. 이 수학 선생님은 진도를 안 나가. 처음에 무려 2주 동안 진도를 안 나가. 대신 2주 동안 애들이랑 이 토론해. 두 가지 질문해서 우리 도대체 왜 학교 와야 되지? 너희들은 도대체 왜 교실에 앉아있니 여기에? 그 다음에 왜 수학은 배워야 될까? 예. 이 왜라는 질문,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이번 기말고사만 끝나면, 이번 수능만 끝나면. 근데요, 인생도 마라톤인데 공부도 마라톤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1km 달리기, 수능은 5km 달리기밖에 안 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강연도 듣고 배우고 끊임없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이게 공부인데, 이게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면서 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뛰면서 충전이 되는. 그러려면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돼. 그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 이 크리티컬 띵킹, 왜라는 질문. 덴마크 선생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딱 한 가지, 왜 가르치느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준다면 그건 뭐냐, 한 단어씩 제안하게 했어요. 그때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크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왜라는 질문, 크리티컬 띵킹,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면 공부가 시험에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하는. 그러니까 시험은 어때요?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실천은 어때요? 사회적 실천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이, 대학교 시절이 공부의 기간이 아니라 사회 경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를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실천의 장애래요. 공부는 실천이다.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 사회 교과서만 사회로 느껴지지 않죠.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놀라운 사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핀란드의 내각이에요. 핀란드는 덴마크 옆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북유럽이라고 하죠. 근데 이 네 개 나라의 공통점이 다 행복해요. 대체로 이 네 개 나라는 한 70-80%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덴마크의 총리는 41살이에요. 여성인데. 근데 핀란드 총리는 더 젊네. 34살. 재무장관이 32살, 교육부 장관이 32살. 여러분 주변에 32살, 34살 많죠? 만약에 그들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총리하라면 어떨 것 같아? 좀 불안하죠? 근데 왜 저기는 34살이 총리가 될까? 삶을 위한 수업을 했으면, 자기 주도적인 수업을 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사회 경력이 되는, 그죠?
자기 주도성은 독립하고 엄청 연관이 있죠. 여러분 대체로 몇 살 때 부모로부터 독립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덴마크는 18살이 되면 실질적 독립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공간적으로도 독립. 집에서 대부분 나가요. 근데 우리는 몇 살 때 독립할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독립합니까? 올해 김장김치가 어디에서 왔어요? 김장김치를 기준으로 하면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김장김치 해주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정이 넘치는 가족 사이 좋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걸 방해하고 사회적 눈치를 보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자기 주도성을 주려면 권력을 분점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불가피하게 권력을 막 독점하고 있어. 계속 혼자 마이크 잡고. 저도 지금 진짜 권력 나누고 싶어요. 막 여러분 유튜브에서 탁 뛰쳐나와가지고 같이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러는데. 근데 이 그림은 우리 오마이뉴스 서교동 사무실이에요, 지금 여기가. 저 4명도 뭐 하고 있냐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지금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권력이 독점이 안 돼 있죠. PPT도 없고 마이크도 없죠. 저러다 보니까 넷이서 골고루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 삶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내 삶을. 아마 오늘 강연 끝나고 내 삶을 나누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제가 주로 막 얘기하고.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저희 지금 그림 보니까 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를 한 잔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도 오연호를 따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칼스버그를 만나면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칼스버그 맥주 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냅니다. 제가. 서교동까지 왔으니까, 이 도봉구에서 서교동까지 왔으니까 제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장면에서 권력의 분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가르침을 했을 때 얼마나 분점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2가지 모션을 지금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안아주는 거.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죠.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부 사랑. 어떤 사람은 조건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등급을 해야만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 교수님이 대학생들 상대로 내가 강의를 했는데 새벽 3시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눈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교수가 된 것은 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조건부 사랑해 준 것 같아요. 내가 교수의 길로 갈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해 주고 교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얼굴을 찌푸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놓아주기. 권력을 분점해주기. 네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보기. 2번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이죠.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한 수업에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엄청나게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다. 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대학에 갔는데 우리 과에 합격했는데 얘가 잘 안 보이네. 없어. 잘 학교도 안 나오고. 알고 봤더니 이른바 랭킹이 더 높은 딴 대학을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요즘 회사도 많이 그럽니다. 지금 회사마다 걱정이 이거예요. 신입사원 뽑아놓으면은 정을 못 붙이고, 예? 자, 예를 들면 막 공사, 우리 청년들 공사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도 이 랭킹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공사도 1등은 어디야? 2등, 3등, 4등. 근데 5등 공사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 근데 합격하는 순간 뭐예요? 합격하는 동지들끼리 팀을 만들어가. 나중에 1등 공사에 들어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사회 곳곳이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되죠. 여러분, 제 손가락이 그렇게 예쁘지 않는데 이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 길이가 다 다르네.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서로 쓸모가 다르. 쓸모가 있는 그대로 다 자기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와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참여 안 할 때, 난 못해 라면서 쭈삣쭈삣하고 참여를 안 할 때 제일 안타까워.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이게 되겠죠? 못해도 이미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한다. 그거를 위해서 이 영어 선생님은 2대1 법칙을 한다고 그래요. 2대1 법칙 있죠? 2대1 법칙. 하나를 지적하려면 2가지를 먼저 칭찬한다. 작은 성취감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려고 해도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그래서 주눅들지 않는 힘, 이게 공부의 엄청난 걸음이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독후감입니다. 저의 첫 번째 책에 대한 독후감. 학교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 이걸 여러분 집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면 혼자 도 닦을 수도 있으나 어때요? 학교가, 공동체가, 옆 사람들이 그래 너도 해봐봐,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려고 도 닦고 있는데 차별을 당하거나, 그죠? 너는 안 돼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이거를 함께 해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구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근데 20%도 있고 30%도 있는 중간도 있을 텐데 왜 10대 90으로 나뉘죠?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래.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2등급만) 해도 3등급만 해도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내 목표는 1등급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헌법 10조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이게 헌법 10조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가. 저는 덴마크에 가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데마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어떠한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미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다. 그걸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자 10%만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승자 10%, 그럼 우리는 경쟁을 생각하죠. 근데 경쟁이
저는 경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경쟁과 좋은 경쟁. 나쁜 경쟁은 뭐냐면 승자 10%만 우쭐대고 나머지 90%는 주눅드는, 이게 나쁜 경쟁이죠. 근데 좋은 경쟁은 뭐예요? 경쟁을 했어. 근데 경쟁의 결과가 나도 이만큼 성장하고 이 친구도 이만큼 성장하는, 그리고 둘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주는, 이렇게 좋은 경쟁이겠죠. 이 협력이죠. 협력. 만약에 한국의 선생님이 UN 총회에 가가지고 한국 교육은 이게 좋습니다라고 5분 연설을 한다면 뭔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덴마크 선생님들은 이 연설을 할 것 같아요. 협력을 잘한다. 이 학생과 저 학생을 협력을 하게 해준다. 네. 그랬더니 사회에 나와서도 협력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비결이 뭡니까? 이 스스로와 더불어를 결합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듣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듣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말하기 훈련을 1시간 하면 듣기 훈련은 10시간 한다. 그만큼 듣기가 중요하다. 말하기는 뭐예요? 말을 잘하려면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을 때, 진심으로 듣고 있을 때 내가 더 말을 잘하죠. 그래서 듣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결국은 말하기 훈련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배움은 협력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번에 독후감 보니까 독후감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기 아이가 지금 3살인데 그림책을 앉아서 계속 보고 있대. 엉덩이가 무겁대. 엉덩이가 무겁대. 그래서 막 희망이 솟아오른 거야. 아, 우리 애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차분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물론 차분하게 진득하게 계속 독서하고 읽는 이거 중요하죠. 근데 또 뭐가 중요해요? 협력. 배움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배움은 대화의 과정에서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인생은 살만해 이거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일 텐데, 저는 덴마크와 북유럽을 보면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어떻게 뿌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독후감을 200편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독후감 참여자들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우리 중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나라에 내 기억에 남는 이 선생님은 삶을 위한 수업에 좀 가까이 한 것 같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찌 교육뿐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도봉구의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포함해서 이 은혜 공동체를 포함해서, 그래 우리나라 곳곳을 보니까 우리 안에도 덴마크가 있는데, 우리 안에도 삶을 위한 수업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한,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씨앗을 뿌린 거죠. 씨앗을. 근데 그 씨앗이 얼마나 활짝 지금 꽃을 피웠나, 얼마나 많은 곳에 피었나, 이거는 아직 퀘스천 마크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도봉 주민들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포함해서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떠오르는 선생님, 아 그래 그 선생님은 그랬었어. 네. 뭔가 씨앗을 뿌린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씨앗을 뿌려보고 있는 게 지금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삶을 위한 수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인천이죠. 인천광역시에 있는 강화도에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진짜 삶을 위한 수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째 1년 가지고 다 될까요? 하지만 이런 체험을 내 인생에 한 번쯤 해본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여기에 학부모들이 우리 어른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 왜 아이들만 해주냐. 어른 학교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전남 신안에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 동안 가면 나오는 이 도초도라는 섬에 꿈틀리 인생학교의 어른 버전인 선말 인생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만 한 500여 명이 2박 3일, 3박 4일 한 달 왔다 갔다 했고요. 고기도 이렇게 잡아보고. 근데 이러한 학교의 모토, 꿈틀 인생학교, 선말 인생학교 모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다음에 3가지의 괜찮아가 있어요. 쉬었다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이걸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오늘 주체가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도봉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곳곳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서 그래, 이런 작은 꿈틀거림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근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동안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면 좋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2부에서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봬요. 오윤호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학교에 강의를 오셨는데 강의 전에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마지막에 씨 뿌리는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골에 살았고 그 공동체의 경험도 있고 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집에서 이사를 갔는데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씨앗이 싹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갔는데 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 가요. 이제 기대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로 씨를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한참 뒤에 우연히 나갔다가 씨를 그 싹이 난 걸 발견하고 막 이렇게 탄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기다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라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은 그 씨앗의 꿈, 그날 이렇게 밭을 갈면서 만들었던 노래 씨앗의 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타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우리의 꿈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2부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그 강사님하고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좀 그 질문을 받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좀 당겨서 앉을까요? 의자를 좀 2개만. 네. 너무 가까이 앉은 것 같아요. 거리두기 할까요? 거리두기 할까요? 제가 앉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네,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질문을 띄워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주세요. 네. 사전에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현장 인원을 제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못 모셔가지고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다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로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자, 선생님은 현재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면 선생님의 행복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일단 이렇게 도봉에서 저를 초청해 줘서 행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책을 쓴 이유는 함께 뭔가 나누고 싶어서. 네. 근데 나누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행복하죠. 네.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 이제 책을 내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함께 키워갈 사람들이 있네.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천을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 고향 얘기했는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런 사이 참 좋았는데 네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살지 우리가? 뭔가 저는 원천 그러면 제 고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그때 그 좋았던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6만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뭐 사명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은 아닌데 음. 매일매일 행복하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3권이나 쓰고 강연을 막 1,300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 쌩쌩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지금 않겠죠.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매일 쌩쌩할까요? 아니죠. 이분도 주눅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그렇겠죠. 또 제일 부자인 삼성그룹이든 현대그룹이든 이런 회장들도 네. 주눅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데 코로나를 어떻게 지내시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가 어찌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저는 덴마크에서 배운 게 뭐냐면 완벽한 사회는 없구나. 단 한계를,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나. 근데 코로나도 위기잖아요. 이걸 기회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음식점 잘 우리 요새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요리 실력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저런 요리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우리 지금 이 서교동 마당인데 이 마당의 야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실내보다는 야외에 있게 되죠. 여기에서 식물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잔디와 나무와 등등등등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식물은 식물로 보죠. 근데 식물이 움직인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식물도 움직입니다. 동물처럼. 그죠? 여기에 있는 잡풀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토끼풀이 우리나라 풀이 아니고 100년 전에 유럽에서 움직여서 우리나라까지 온 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우리는 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도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중심 교육이라고 그랬죠.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간 중심 교육까지는 안 되겠구나. 인간과 자연이 함께 중심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식물학, 생물학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또 아픈 데도 많죠. 저처럼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아픈 데가 많아요. 잇몸도 아프지, 발바닥도 아프지. 근데 전에는 아프면 어땠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 처방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발바닥은 왜 아프는 거지? 잇몸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새. 해부학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 변화의 시기가 또 또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는요, 저도 2015년도에 도봉에 한번 오셨었어요. 대표님이 저희 그 혁신교육지구 이제 관련해서 강연 오셨었는데 저도 참석을 그때 했었는데 2015년 혁신교육지구 시작 때부터 함께 하셨는데 현재 도봉구 교육에 있어서 느끼시는 변화가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글쎄요, 제가 막 도봉을 막 이렇게 돌아다녀 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변화 확실하죠. 그때 청중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사회보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은혜 공동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런 좋은 것도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혁신이 됐다는 것은 도봉의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나무 심어놓으면 어때요? 풀 심어놓으면 막 얼마나 컸나 자꾸 이렇게 뽑아보면 착근을 못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봉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 하시는 분들 등등등등이
금방 눈에 띄지 않지만 어떻게 이걸 즐기면서 하고 있을까? 네. 또 늘 순탄하지 않잖아요. 뭐 한 달에 몇 번 막 때려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무엇으로 설레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과정 즉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사람 말고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도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발전에 2015년 혁신교육지구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교육적인 발전도 많이 하고 네네. 네,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좀 길어요. 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눈에 걸리적거리네요. 적을 가까이 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상도 철학으로 푸시는 대표님의 해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려운 그러니까 질문인 꼴 것 보기 같아요. 싫은데 어떻게 하자고요? 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직장 다니기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꾹 참고 다니자 뭐 이런 생각 많잖아요. 근데 덴마크 가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안 맞으면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직장에 대해서 연속 근무하는 이 기간이 제일 짧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다음 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혼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이혼율을 자취하고 직장이 짧은 거는 한 사회가 이 여러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기업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맞지 않으면 사회가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질문하고 연관해서 보면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학교에도 그런 게 있겠고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이 오늘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역사성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쭉 이렇게. 일단은 이걸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이 역사성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살아오는 가정 환경과 그의 공부의 방식과 등등등등이 쭉 쌓여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아 꽃감 좋아하세요? 꽃감?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저희 저 시골 출신이라 꽃감 아세요, 여러분? 꽃감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꽃감을 줬더니 안 먹더라고. 얘 역사성에는 꽃감이 없어. 시골에서 자라보지도 않았고 초콜릿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꽃감을 줬는데 안 먹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꼴 보기 싫죠. 그 꼴보기 아까 그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있다는 게. 근데 얘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왜 꽃감을 안 먹어? 걔를 미워하기보다는 걔의 역사성 이걸 이해하면 어때요? 최소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하겠죠. 그 다음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겠죠. 그 역사성에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도 다 그런 건지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건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꿈틀리 인생학교에 제가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아니 애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 갔는데 나는 막 이렇게 막 말하게 막 유도하면서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충격받은지 알아요? 지들끼리 있는데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점검해 본. 예. 그리고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막 시도를 하는데 나는 오연호 강의를 이렇게 듣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왜 우리 자식한테 또 이렇게 하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길게 천천히 변화하는 것도 변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아마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신 아, 것 그래요? 같은데 네. 해법을 찾으셨길 네. 바랍니다. 좀 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면서 덴마크가 아주 부러웠습니다. 읽으셨나 봐요, 이분은. 책 속에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 덴마크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삶을 위한 수업은 10명의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다 학부모로 바꾸면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들이 읽어야 돼요. 학부모들이 어쩌면. 왜냐? 저는 교육의 제1전선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교육을 보니까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일치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덴마크 아이들 보면 되게 막 자유분방하는 것 같죠? 되게 자유분방해요.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엄마 아빠가 절대 개입하지 않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진데도. 그런데도요, 그렇게 자유를 주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거.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어떤 기여를 하게 하는 거. 끊임없이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녁 7시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이모 식구들이 온다.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럼 반드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3시 정도에 와가지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반찬 만들고 함께 준비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자유를 책임을 지고 같이 하게 하는.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지금 독후감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2시에 발표해요. 2시. 근데 거기에 책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덴마크의 덴마크의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졌는가, 높은 연봉을 얼마나 갖게 되는가, 이걸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걸 걱정한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하나의 예만 더 들면, 제가 이제 덴마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덴마크 가정하고 친구가 된 가정이 많아요. 한번 초대해서 갔는데 초등학교 3살짜리랑 얘기를 하는데, 언제 엄마 아빠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좋은 점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하면 엄마는 동해안으로. 그래서 설명한대. 왜 동해안이냐? 아빠는 제주도로. 왜냐? 그런데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독립을 준비하는 거죠. 아이들의 독립을. 18세 이상이 되면 이게 독립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 교육도 어때요? 우리가 한두 시간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 세대를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역할을 줘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 학부모에 관련한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교육에 있어 학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어떤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제가 이제 덴마크 가서 그 인상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학부모 그랬잖아요. 학모 이러지 않았잖아요. 엄마만 얘기하지 학부모. 근데 이 학부모가 진짜 돼야 될 것 같아요. 덴마크에 가보니까 아빠가 교육에 관여하고 이게 엄마랑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의가 돼도 아빠, 엄마가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등교할 때 누구랑 함께 오느냐?
아빠랑 함께 오는 사람, 엄마랑 함께 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저는 한국도 이렇게 막 학부모 연수하고 학부모 모임하면 주로 엄마들이 주로 오잖아요. 근데 아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제가 어떤 학교가 잘 작동되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잘 작동되고 있는데 보면은 반드시 거기 아빠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함께 삶의 철학을 공유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학교의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덴마크의 학교는 실질적 주인이 학부모다. 왜냐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대다수가 학부모예요. 그리고 학부모가 이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든 재정 문제든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소외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소외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선생님 이 네 명이 골고루 주체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부모의 존재는 어떨까요? 어떤 학교는 많이 참여하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저 이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아빠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표님은 자녀가 어렸을 때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가끔 참여했습니다. 가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살뜰하게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진짜 나는 이 권위 없는 아빠가 되겠다. 친구처럼 되는 아빠가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막 오마이뉴스 운영하느라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후에는 막 이렇게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사춘기가 오고 애가 주눅이 들어가기도 하고 말도 잘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덴마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사회 변화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죠. 지금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관심의 정도에 대해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자기 주도성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어려운 관경에 우리가 어떻게 혼자 온라인 학습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가슴 설레이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력의 필요성, 이걸 더욱더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내 개인의 실천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과 공존할 것인가, 이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가 아니네. 나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그죠?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질문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가 줄고 그래서 학교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많이 했잖아요. 또 유튜브 같은 거 발달되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 하는데 굳이 학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질문도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나는 이런 근본적 질문들이 코로나로 더욱더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학교 갔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못 사랑하게 돼. 학교에 가면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데 학교에 가면 상처만 받고 와. 그럼 왜 학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데 보탬이 되네. 학교에 갔더니 저 친구 다양한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주게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 앞으로 10년 정도가 10년 굉장히 정도요? 중요한 변화일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다음은 네,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수업으로 지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그 지쳐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내 삶 같지가 않다 이것도 있지만 아까 그 얘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사랑할 수 없을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손가락 얘기했죠. 손가락이 왜 이렇게 다 다를까? 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 다르게 태어났고 이 지구상에 당신은 유일하다. 아무리 1등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카피할 수 없다. 이 우주에 단 하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존재 자체로서 개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막 자기의 개성을 걱정하잖아요. 나는 어떤 개성을 발휘해야 될까 걱정하는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개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개성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줄 것인가? 네. 우리의 역할은 이제 물을 주고 응원하는 거, 그런 애들이 쑥쑥 크게 해주는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자학하지 않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학생들도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연예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희망을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드려볼게요. 덴마크처럼 행복한 교육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막 대학 입시를 변화시키고 채용 과정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덴마크의 저런 모든 변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방에서 중앙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저 변방에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렇게 했더니 그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옆 동네로 번지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덴마크 교육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4글자로 정리했죠.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이 꿈틀이라는 건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실천은 때때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천! 그러면 막 도봉구청 앞에 프랜카드 걸어야 될 것 같고 스크럼 짜고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활개치는 거거든요. 근데 꿈틀이라는 단어는 활개치는 것, 최대한으로 가면 활개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꼼지락이 있어요. 꼼지락. 우리의 꼼지락도 실천이다. 오늘 이 강연장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그래 이래야 돼. 우리가 마음에 와 닿았던 어떤 글귀, 어떤 말 그거를
오늘 유튜브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하고 카톡으로 나누는 거. 이거는 손가락으로 꼼지락대면서 우리가 뭔가 꿈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흐름들이 이어져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꿈틀거림은 어쩌면 강 보면은 그 잔물결 있잖아요. 그 잔물결과 같은 것이다. 잔물결은 강둑을 변화시키지 않아. 우리 눈에 잔물결 저거 하나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한 잔물결이 서로 모아져서 끊임없이 해서 이게 강줄기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덴마크에 갔더니 자동으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행복 사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네 가지의 힘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당장 꿈틀거려 보아요. 다 네. 같이. 네,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네. 강연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과 혹시 독자분이 있으시다면 도봉.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은 도봉이라고 해야 돼. 도봉은 빼고. 근데 이제 저희 막 강연 요청이 많이 와요. 강연 요청이 많이 오는데 진짜 독특한 요청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을 써놨냐면 당신이 행복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동네로 와야 됩니다. 문장이 이렇게 시작. 얼마나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전라북도에 변산반도가 있는데 변산반도에서 배 타고 40분인가 가면 나와야 되는 섬이에서 근데 갔더니 거기 그 학부모들 모임이었는데 한 1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신청서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당신의 책을 읽어봤더니 5명 모인데도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동네는 반드시 와야 된다.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진짜 갔는데 행복한 동네가 맞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운들이 곳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보람을 느낄 때는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6만 명을 만났잖아요. 근데 8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만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됐어. 이제 대학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와요. 그래서 이 서교동에 아까 그 우리 토크수다 할 때도 고등학교 때 내 강의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제 성인 됐으니까 맥주 한잔 해도 되겠죠? 그래서 둘이 칼스버거 탁 마시면서 서로 그동안 살아온 얘기 나누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1순위는 도봉이었죠? 네, 도봉.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사전 질문하신 분들은 다 질문을 드렸고, 대표님의 요즘의 삶을 위한 수업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오마이뉴스라는 회사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는 조직,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연호가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조직, 이게 뭐예요? 권력 분점이 작동돼야 되겠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5년간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오마이뉴스에 진짜 사무실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 제 자리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나 말고도 오마이뉴스 회사의 구성원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점도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뭔 일 하면 어때요?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일을 하면 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공하고 막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삶을 위한 수업은 내 개인 말고도 회사 차원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거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연말 들어왔잖아요. 회사마다 지금 실적들 막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하면 잘했다 라고 정리가 됐는데 딴 회사의 실적을 듣는 순간 우리는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우리도 잘한 거, 적자나 흑자나 딴 회사는 어떻게 했나 이거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한번 회사 차원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마이뉴스 같은 회사가 맨날 장점만 발휘하고 모든 게 완벽하면 어떻게 돼요? 젊은 애들이 할 게 없잖아요. 저는 모든 선발주자가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약간의 틈이 있어주는 거, 한계를 내보이는 거,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 그 한계를 보고 다음 세대들이 잘하잖아요. 만약에 숲에 건강하고 이런 아름드리 나무만 계속 숲에 있으면 새로운 나무 못 자라잖아요. 틈을 만들어줘.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족하고 그러면 나를 자책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나의 부족한 거를 보고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의 이거를 좀 채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늘 이게 바로 나의 삶을 위한 수업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막 예를 들면 춤을 못 춘다든지 절대 못하는 거. 근데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보는 걸 보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바뀌는데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연어를 싫어했어. 근데 이제 연어를 좋아하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바뀔 수 있네. 예. 이런 가능성을. 엄마 아빠가 우리 식구들 옛날에 노래방에 갔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엄마가 빼고 기어이 안 했어. 근데 이번에 노래방에 갈 때는 엄마가 먼저 줘봐 마이크.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뀌네. 내 성격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뭔가에 도전하려면 우리 철학을 바꿔야 돼. 철학을. 저 학교 다닐 때 축구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축구팀 주전 선수예요. 왜냐하면 철학을 바꾸니까. 우리 교회 팀이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막 반대항 축구대회 나가려면은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나 못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근데 잘하지 못하는 팀이 됐더니 너무 편한 거야. 여러분 제가 춤에도 도전해 봤거든요. 철학을 바꿔봤어요. 춤을 잘 춘다는 건 뭔가? 춤을 잘 춘다는 거는 남이 보기에 막 그럴싸하게 추는 게 춤을 잘 추는 거. 철학을 바꿔봐요. 춤을 추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날 잠을 푹 잘 잔다. 그럼 혈액순환이 돼서 잠을 잘 잤으면 대단한 춤꾼이다. 이렇게 철학을 바꿨더니 다 춤을 출 수 있네. 네. 이 타이밍에 춤을 한번 보고 싶네요. 그건 아니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네,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춤은 다음에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은 다 드렸고요. 지금 유튜브에 질문은 아니고 여러 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오마이뉴스 팬입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연호 대표님 팬입니다라는 글도 있으시고요. 네, 서교동 저 마당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네, 오세요. 아까 그 이메일 적으셨죠? 이메일. 네. 제 이메일은 너무 쉬워요. 연호64 지메일입니다.
이런 글들을 주셨고요.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해요. 너무 좋은 말씀 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끝나면 이제 민경찬 선생님의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멀리서 이제 도봉까지 이제 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네. 잘 즐기셨나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코로나가 잦아들면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이 꿈틀거림의 기운들을 주변의 옆 사람들과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오연호 대표님 그리고 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팅. 예.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혼자라면 멀리 가기 참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을 급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그냥 있는 곳에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끼지도 않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분 한번 계시다면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한 번 더. 여기 스태프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